그날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았다. 푸석한 얼굴, 깊게 패인 눈밑 주름, 그리고 모든 빛을 잃은 눈동자. 내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든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니, 이혼이 아니지. 우리는 결혼한 적이 없으니까. 그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를 가지고 놀았다는 증거를 이제야 버릴 수 있게 된 것뿐이었다. 봉투 위에는 그의 이름, 김진우, 세 글자가 힘주어 쓰여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가 내게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였다는 소문을 들었던 날. 그리고 나는 그 충격이 진실이든 아니든 더 이상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와서 그가 충격을 받았든 말든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으니까. 나의 삶, 나의 자존심, 그리고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모든 것들. 나는 15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 38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내 삶은 단 한 번도 특별한 적이 없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똑같은 버스를 타고 똑같은 사무실에 앉아 똑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점심은 항상 근처 식당의 백반이었고 저녁에는 혼자 맥주 한 캔을 마시며 TV를 보다가 잠들었다. 단조롭고 조용하고 그저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삶. 내 이름은 박민지. 사람들은 나를 미스박이라고 불렀다. 결혼도, 남자친구도, 특별한 취미도 없는 흔하디 흔한 노처녀였다. 하지만 나는 그런 내 삶에 크게 불만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불만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내 삶의 유일한 활력소는 주말에 내가 가꾸는 작은 화단이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자투리 땅을 빌려 온갖 꽃과 채소를 심었다. 흙을 만지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딸도 누구의 후배도 아닌 오직 박민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해가 질 무렵 흙먼지를 털고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만은 가득 차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언제나 내 옆에 있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먹는 밥, 퇴근길에 마주치는 연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결혼식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느껴지는 씁쓸함.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았다.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해 여름, 나는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우리 회사가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사업이었고 나는 팀의 막내였지만 운 좋게도 기획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리의 파트너는 신흥 IT 기업의 젊은 CEO 김진우였다. 그는 나를 보며 씩 웃었다. 그 웃음은 마치 내가 그의 새로운 장난감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웃음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의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그는 정말로 나를 가지고 놀 생각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서서히 빠져들었다. 내 삶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그래서 안전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알람이 울리면 몸을 일으켰다. 침대에서 나오기 전 5분 동안 천장을 보며 어젯밤 꾸었던 꿈을 되짚어보는 습관이 있었다.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걷는 꿈이었다. 마치 내 삶처럼 샤워를 마치고 냉장고 문을 열면 어제 먹다 남은 반찬들이 나를 방했다. 혼자 사는 삶은 늘 그랬다. 굳이 새 음식을 만들 필요가 없었고
굳이 깨끗하게 치울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유지되었다. 회사는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다. 나는 늘 같은 자리,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구경하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었다.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 떼를 썼다. 그들의 삶은 마치 색색의 물감으로 칠해진 그림 같았다. 반면 내 삶은 흑백 사진이었다. 아무런 사건도, 감정도 없이 정지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갈등과 고민을 상상하며 안도했다. 혼자라서 편안한 점도 분명 있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가끔은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회사 동료들은 모두 친절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사적인 삶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면 다 같이 모여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대화는 늘 수면 위에 떠있는 작은 나무십 같았다.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저 흐르는 대로 움직였다. 민지 씨는 남자친구 없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바빠서요 라고 답했다.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마치 그 질문이 더 깊어지면 서로에게 불편해질 것이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처럼 나는 15년 동안 그 회사에 몸담았다. 입사 동기들은 대부분 결혼해 아이 엄마가 되었고 몇몇은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었다. 나 혼자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여전히 팀 막내 역할을 하고 있었고 때로는 나보다 훨씬 어린 상색의 보고서를 결제받아야 했다. 그것이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내가 이 사회의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사회는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왜 혼자냐고 물었고 그 질문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내 삶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사랑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평범한 행복일 수도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텅 빈 공간이 있었고 나는 그곳을 채우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 주말마다 화단을 가꾸고 혼자서 영화를 보고 책을 읽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더 깊어질 뿐이었다. 그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나는 퇴근길 버스 창밖을 보며 펑펑 쏟아지는 눈송이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하얗게 덮여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슬펐다. 내 인생에도 저렇게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공허함과 외로움을 한 번에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하얀 눈 같은 존재. 그때는 몰랐다. 그 눈이 내 삶을 아름답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눈사태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눈사태의 중심에는 나를 그토록 외롭게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채워줄 것처럼 보이는 차갑고도 매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그와 처음 만난 날은 늦은 가을이었다. 회사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나는 두 손으로 스웨터 자락을 꽉 쥐었다. 그날은 우리 회사가 수개월간 준비했던 신규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이 있는 날이었다. 상대는 최근 몇 년 사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IT 기업
JK홀딩스의 젊은 CEO. 김진우였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를 직접 보게 된다는 사실에 모두가 긴장했다. 나는 계약서 초안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에도 손이 땀으로 축축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그가 와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 그 어떤 흐트러짐도 없는 단정한 자세,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옆모습. 나는 숨을 멈추고 잠시 그를 응시했다. 그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차가움을 한데 모아놓은 조각상 같았다. 늦으셨군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다. 나는 그의 시선에 순간 얼어붙었다. 늦지 않았는데, 5분이나 일찍 왔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계약서만 든 채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내 손에 들려있던 서류가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쏟아졌다. 산산이 흩어진 서류 뭉치를 보며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올렸다. 그의 손은 크고 길었다. 그의 손가락이 계약서의 한 페이지를 집어 올릴 때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민망함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괜찮습니다. 그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눈동자 같았다. 나는 그의 차가운 눈빛에 오히려 안도했다. 나를 조롱하는 눈빛이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날의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프로젝트의 허점을 꿰뚫었고 몇 가지 수정사항을 제시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확하고 냉정했다. 나는 그의 완벽함에 압도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은 모두 그에게 찬사를 보냈다. 역시 소문대로네. 우리 회사도 이제 JK홀딩스 덕분에 날개 달겠어. 그들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술집에 앉아 있었다. 캔맥주 대신 소주를 시켰다. 내 머릿속에는 온통 그의 얼굴이 가득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 무심한 목소리, 그리고 완벽한 옆모습. 나는 왜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을까? 왜 그의 무심한 태도에 오히려 더 깊이 매료되었을까? 나는 그의 오만함에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오만함 속에 숨겨진 고독을 느꼈다. 어쩌면 그도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 있는 사람. 그때 진동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박민지 씨 맞죠? 저 김진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왜 그가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내일 저녁 시간 되십니까? 저와 저녁 식사 한번 하시죠. 그의 제안은 명령에 가까웠다.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거절해야 했다. 이 관계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하지만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내 안에 텅 빈 구멍이 그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의 그림자에 끌려들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삶의 흑백 사진에 그가 뿌린 작은 물감이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물감이 내 삶을 아름답게 칠해줄지 아니면 모든 것을 망쳐놓을지 모르는 채로
그와의 첫 식사는 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나는 그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시키고 비즈니스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회사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의 행동에 당황했다. 수십만 원짜리 수트를 입은 남자가 낡은 테이블에 앉아 순댓국을 먹는 모습은 낯설기 그지없었다. 놀랐나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미가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여기가 맛있어서요. 가끔 혼자 와서 먹습니다. 혼자. 그 단어가 내 귀에 박혔다. 그의 완벽한 외모와 압도적인 존재감 뒤에 숨겨진 미세한 외로움의 조각을 본 것 같았다. 우리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한참을 말없이 먹었다.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나와 같은 고독을 품고 있다는 묘한 동질감에 마음이 놓였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반복되었다. 낮에는 완벽한 CEO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식사였다가 다음에는 드라이브였고 어느새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와의 관계는 명확한 이름이 없었다. 우리는 연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친구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일시적인 도구에 불과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그는 나를 민지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름 대신 너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어느새 그 호칭에 익숙해졌다. 너라는 단어는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나는 그에게 소유물이자 장난감이었다. 그는 내게 어떤 기대도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저 그가 원할 때 필요한 순간에 나를 찾았다. 한 번은 그가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어왔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다. 보고 싶다. 단 2마디였다. 나는 망설였다. 지금 나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끊어야 하는 걸까? 그때 내 안의 텅 빈 공간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속삭였다. 나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에게 달려가는 내 모습이 낯설고 왠지 모르게 비참했다. 나는 사랑을 원했지만 그에게서 얻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잠시 동안의 온기와 잠시 동안의 소속감이었다. 나는 점점 더 그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는 내게 값비싼 선물을 주거나 화려한 이벤트를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무심한 듯 던지는 말 한마디, 작은 스킨십 하나에 내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나는 그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착각했다. 그는 때때로 내게 다정하게 미소 지었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쩌면 그도 나를 사랑하는 걸지도 몰라 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나는 나의 삶을 그에게 맞춰가기 시작했다. 그의 전화 한 통에 모든 약속을 취소했고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의 곁에 머무는 그림자였다. 나는 내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 깨닫지 못했다. 내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과 품위가 서서히 깎여나가는 것도 모른 채 어느 날 나는 그의 서재에서 한 여자의 사진을 보았다. 그는 그 여자를 무심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 물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물을 권리가 없었고 그 역시 내게 말해줄 의무가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대체 가능한 존재에 불과했다. 내 마음속에는 비수가 박힌 듯 아팠다. 나는 이 관계를 끝내야 했다.
지금 당장.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 안의 깊은 공허함이 나를 옥죄었고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할수록 더 깊이 끌려 들어갔다. 마치 나비가 불꽃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나는 며칠째 속이 좋지 않았다. 아침마다 구토 증상이 있었고 밤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렸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김진우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은 불안했고 그는 내게 더 무심해졌다. 한 번은 내가 감기로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그는 쉬어 단 2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그게 우리의 관계였다. 나는 언제나 그의 그림자였고 그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내가 그의 곁에 머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날도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혼자였다. 온몸이 나른했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로 달려갔다. 헛구역질을 하던 나는 문득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이런 증상은 혹시 아니? 설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와 만날 때마다 나는 피임을 철저히 했다.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날 오후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약국으로 향했다. 최대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약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축하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축하, 내게 이 단어는 너무나도 낯설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약국을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테스트기를 확인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에 소변을 묻혔다. 1분, 2분, 3분. 그 짧은 시간이 내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는 테스트기를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리가 타일 바닥을 때렸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혼란스러움,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다. 임신이라니, 내가 임신을 했다니, 김진우의 아이다. 내 삶에서 가장 위태롭고 가장 잘못된 관계에서 생긴 생명.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될 것이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나처럼 외로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이 아이에게 그런 고통을 물려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내 마음속에서 낯선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본능이었다. 나의 뱃속에서 아주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나를 불완전하게 만들었던 모든 공허함을 채워줄 유일한 존재. 나는 38년 동안 사랑받는 법을 몰랐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에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내게 온 기적이었다. 잘못된 관계에서 피어난 상처받은 영혼의 유일한 구원.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아무도 없는 내 삶에 찾아온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낳기로 김진우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장난감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될 것이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테스트기를 주워들었다. 두 줄의 선이 마치 내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표지판처럼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안에는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사랑해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다. 나를 비난하는 세상의 시선, 멸시, 그리고 그가 알게 되었을 때의 반응까지도 나는 단 한 가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낯선 용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그의 장난감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비참한 관계를 끊어내야 했다. 그의 곁에 머무는 것은 나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결심은 쉬웠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웠다. 나는 그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 무심한 목소리,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보여주는 다정한 모습에 길들여져 있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가 끝난 후에 공허함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지금의 공허함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그의 곁에 머물면 나는 영원히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가기로 했다. 제대로 된 이별을 구하고 싶었다.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했다. 그는 나를 보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보았다. 신문 한 면에는 그와 유명한 여배우의 열애설이 실려 있었다. 그의 무심함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돌아섰다.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별의 말조차도 아까웠다. 나는 그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단 2문장이었다. 그는 알았어 라고 답했다. 아무런 질문도 미련도 없었다. 나는 그의 담담한 대답에 오히려 더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이토록 가볍게 끝나버릴 수 있다니. 나는 그의 삶에 한 점의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존재였다. 그날 이후 나는 그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의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나는 내 번호를 바꾸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낯선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작은 화단에 있던 꽃과 채소들은 이웃들에게 나눠주었고 살던 집도 정리했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났다.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나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나의 38년 인생이 저 도시 속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곁을 떠나가고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후련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고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이제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나는 어느 작은 해안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얻었다. 파도 소리는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고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나는 나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나는 태교를 시작했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이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지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 사랑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나는 이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울 것이다.
물론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회의 편견,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니까.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안에는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었다. 나는 그날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동시에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사라진 후 김진우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다. 그의 삶은 전과 다름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늘 그렇듯 바빴고 새로운 프로젝트와 끊임없는 비즈니스 미팅으로 하루를 채웠다. 한 여자가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의 거대한 삶에 아주 작은 파동조차 일으키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나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3년 동안 짊어졌던 알 수 없는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했다. 그는 여전히 파티에 참석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완벽한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는 묘한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밤늦은 시간,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그는 이유 없이 담배를 피웠고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있곤 했다. 그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은 마치 텅 빈 거울처럼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내 소식을 듣게 되었다. 회사의 한 직원이 내게 보낼 서류를 찾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그 수첩은 내가 항상 소지하고 다니던 것이었다. 직원들은 그 수첩을 김진우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는 무심코 수첩을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날짜와 함께 기록된 메모들이 가득했다. 임신 8주차, 태명 사랑이 오늘 처음으로 입덧을 했다. 조금 힘들지만 괜찮아. 임신 12주차,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 너무 신기해. 임신 16주차,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 같다. 이제 옷으로 가리기 힘들어지겠지. 그의 손이 멈췄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는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 그 글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에 빠졌다. 임신 박민지가 왜 내게 말하지 않았지? 그는 분노했다.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는 내가 그를 속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 분노는 당혹감과 충격으로 변했다. 그는 나의 3년 동안의 외로움과 고통을 알지 못했다. 내가 그의 옆에서 얼마나 힘겨워했는지, 그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에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 그는 내가 그저 하룻밤의 유희를 위한 장난감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의 삶의 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부가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는 나를 찾아 나섰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나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나의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뒤였다. 그는 내가 살던 집을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내가 가꾸던 작은 화단을 바라보며 텅 빈 화단처럼 공허함을 느꼈다. 나는 그가 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임신 후기에는 배가 많이 불러와 거동이 불편했지만 나는 행복했다.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이 아이가 내게 온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안에는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있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도움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그들은 나의 사정을 알지 못했지만 내가 혼자라는 것을 알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나는 그들의 친절에 감사하며 이 아이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오직 나의 아이를 위해서만 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바다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박민지, 그 텅 빈 삶을 살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아이의 엄마였다. 나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 나의 전부였다. 작은 몸으로 아침이면 입덧에 시달렸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나를 살아있게 하는 증거 같았다. 밤이 되면 나는 배에 손을 얹고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사랑아, 엄마는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아이의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잊었다. 나는 아이를 낳기 위해 낡은 가게를 빌려 작은 꽃집을 열었다. 꽃을 만지는 일은 내게 큰 위안이었다. 꽃들은 말없이 피고 지며 나를 위로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혼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나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대해 주었고 내가 힘들어 보일 때면 말없이 꽃을 사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함 속에서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나는 온몸의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나의 아이, 나의 사랑이었다. 나는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울었다. 행복해서 울었고 미안해서 울었다. 이 아이에게 완벽한 세상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아이를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나는 아이에게 김진우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아이에게 숨겼다. 아이는 나의 전부였지만 동시에 나의 가장 큰 고통이기도 했다.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행복했지만 아이가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을까봐 항상 두려움에 떨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있단다. 라고 말하며 아이를 안아주었다. 아이는 나의 품속에서 잠들었고 나는 밤새도록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울었다. 김진우는 나의 흔적을 계속해서 찾아다녔다. 그는 내가 살던 마을까지 찾아왔다. 나는 그가 나의 꽃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꽃집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나는 그의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슬펐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했다. 나는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완벽한 엄마가 될 수 없었다. 나는 아이에게 아빠의 사랑을 줄 수 없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죄였다. 나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다. 어느 날 아이가 나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정말로 멀리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는 나의 눈을 보며 다시 물었다. 엄마,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결국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나의 과거, 나의 잘못, 그리고 아이의 아빠에 대해. 아이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엄마, 괜찮아요.
저에게는 엄마가 있으니까요. 아이의 말에 나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나의 아이는 나보다 훨씬 더 강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았다. 어느새 나의 아이는 성인이 되었다. 나는 이제 50이 넘은 중년의 여성이었다. 나의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였고 눈개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아이가 건강하게, 밝게 자라주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나를 닮아 꽃을 좋아했고 작은 꽃집을 함께 운영하며 우리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김진우의 소식을 종종 들었다. 그는 여전히 젊고 성공적인 사업가로 유명했고 몇 번의 열애설이 있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삶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다. 나의 삶은 그의 삶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아이가 내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는 나에게 한 번도 아빠를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나는 아이의 눈을 보며 물었다. 왜 갑자기 아이는 나를 보며 웃었다. 그냥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요. 나는 아이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김진우에게 아이를 보여줄 용기가 없었다. 그는 아이를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갔다. 우리는 김진우의 회사 앞 카페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 그들 속에서 나는 이방인 같았다. 나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아이는 나를 보며 웃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아이의 따뜻한 말에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멋있고 완벽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외로워 보였다. 그는 내가 앉아있는 카페를 지나쳐갔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아이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엄마, 저 사람이 아빠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날 밤 나는 아이와 함께 다시 바다 마을로 돌아왔다. 나는 아이